10억 드릴 테니 이혼하세요. 그래도 35년간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으니 그 정도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여자가 선심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솔직히 너무 촌스러워요. 의원님 이미지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자리에서 울고 악쓰면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주먹을 쥐어 말며 당신들에게 상상도 못한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비웃으며 바라보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본인들이 겪게 될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할지를.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35년째 변함없는 습관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한복단 앞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박힌 굳은 살이 바늘을 잡을 때마다 아프긴 하지만 이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문득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이 굳은 살들. 신혼 때 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희진아, 나랑 살면 평생 이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약속해.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시의원에서 구의원으로 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까지 된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손은 어떤가요? 바늘에 찔린 자국들과 굳은 살로 범벅이 된 손이었습니다. 태수의 셔츠를 다려주러 옷장을 열었는데 처음 맡아보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향수를 거의 안 쓰던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그냥 캠페인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하나 보다 싶어 넘어갔죠. 주방에 가니 의자 위에 붉은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것도 아니고 태수가 쓸 것도 아닌데 누구 것일까요? 태수에게 물어보니 캠프에서 준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대충 답하더군요. 점심때가 되어 도시락을 싸서 선거 캠프 사무실에 갔습니다. 35년간 해온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지나가면 수근거리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사모님 오셨어요? 박서린 보좌진이 다가왔습니다. 33살의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었는데 오늘은 더욱 그랬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의원님 뒷바라지 하시느라.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도 많이 바쁘시니까. 서린의 말에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멀리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선거철이라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태수는 회의 중이라며 도시락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함께 먹자며 회의도 잠시 멈췄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뭔가 서운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 직원들의 시선, 서린의 어색한 친근함. 모든 게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태수가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피로 같았어요. 죄책감 같은 것이 섞인. 그때는 그냥 선거 스트레스겠거니 했지만요. 고생했어. 응. 밥은 차려놨어. 같이 먹자. 하지만 태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바느질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실과 바늘을 정리하며 마음도 정리하죠. 상자 바닥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자가 나중에 저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그리고 태수와 설인이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계속 바늘로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꿰매도 구멍이 계속 뚫렸어요. 실이 자꾸 끊어지고 바늘이 부러지고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시락을 가지러 캠프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와 설인이 너무 가까이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설인의 손이 태수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설인도 급히 자리를 정리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설인이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태수도 따라왔어요. 설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요. 울거나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혼해 주셔야겠어요. 물론 사모님께도 충분히 보상을 드릴 생각이에요. 설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집도 사모님이 가지시고 조용히 이혼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10억? 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어요. 이미지 관리 차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 부부가 이미지 관리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태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모님도 이제 자유롭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35년간 고생 많으셨잖아요. 설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빨리 사라져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너무 촌스럽다고 할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촌스럽다고요? 35년간 창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촌스러워서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앞길을 막지 마세요. 의원님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앞길을 막는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는 언제나 태수의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필요하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최선이라고요? 35년 결혼 생활을 10억에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목이 메어왔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주세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설인의 말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볼까 봐서요.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저 사람이 김태수 의원 부인인데 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지? 라고 생각할까 봐서요. 집에 와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그 붉은 스카프가 보였어요. 설인이 오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에 설인의 물건이 들어와 있었던 걸까요? 저녁 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냈어요. 밥 먹자. 응.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렸습니다. 태수가 몇 번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더군요.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한희진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졌지만 나름 품위 있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스럽다고요.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켜온 제가 왜 10억이라는 돈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거죠? 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저를 눈치 보며 살았어요. 언제 대답을 할지 궁금했을 겁니다. 설인도 몇 번 전화를 걸어서 생각은 어떻게 되어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날 밤 태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합의서와 인주를 들고 있었어요. 희진아, 이제 결정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그래요. 저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태수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를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장롱에서 뭐 좀 가져올게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상자예요. 창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 그게? 잠시만요. 상자를 열어보니 실과 바늘, 그리고 각종 바느질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의 이중 바닥을 열어냈어요. 거기에는 태수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선거 캠프 회계장부였어요. 태수가 시의원, 구의원 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정치자금 수수 내역이 적힌 엑셀 파일을 출력한 것들. 세 번째는 현금 봉투를 주고받은 리스트. 네 번째는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들. 그리고 마지막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기부금을 쪼개서 받은 내역, 페이퍼 단체를 통한 후원금, 세탁 흐름 등등. 35년간 태수 옆에서 지내며 하나둘씩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의 기록이에요. 너가 왜 이런 걸 모아뒀어? 처음에는 혹시 몰라서였어요. 나중에 감사라도 받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거든요. 돈이 자꾸 많아지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창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회계 업무를 도와주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혹시 몰라서 챙겨뒀는데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복 고객들의 치수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녹음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집에서도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나 봐요. 파일을 재생하자 태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봉투 좀 돌려. 지난번에 받은 거 말이야. 선관위에서 감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장부도 다시 정리해놔. 녹음 파일 속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태수와 누군가가 현금 봉투를 주고받으며 장부를 조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희진아, 이거 어떡해. 치수 때문에 녹음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날도 모르고 켜져 있었나 봐요. 창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할 만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이걸로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혼도 할게요. 10억도 필요 없고요. 대신에 이 증거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무슨 말이야? 선관위와 국세청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낼 겁니다. 창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나 봅니다. 미쳤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당신이 저를 10억에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창호가 증거들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복사해뒀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맡겨놨고요. 희진아,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우리가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러니까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10억에 정리하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태수는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으니까요. 35년간 참고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태수의 거짓말들, 의심스러웠던 돈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척 해줬던 모든 일들 말이에요. 이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해시태그 사장. 바람을 부른 전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아마 설인과 대책을 논의하러 갔을 거예요. 저는 차분히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신고인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한희진입니다. 피신고인 김태수의 배우자예요. 전화 너머로 담당자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증거 자료를 언제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에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 정치자금 추적팀에 전화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배우자 신고라는 걸 듣고는 더욱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어요. 세 번째로는 지역신문 기자 최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복을 맞춰드린 적이 있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진 씨, 저 한희진이에요. 아,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저는 서진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제보할 게 있다고만 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남편분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어요. 네 번째로는 오만식 사장님 댁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문구점을 하시면서 건물 관리도 겸하시는 분이에요. 71세인데 수다는 좀 스럽지만 관찰력이 좋으셔서 동네 일을 다 아시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희진 씨. 웬일이야? 혹시 우리 캠프 사무실 CCTV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CCTV? 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만식 사장님은 의아해 하시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심코 한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진 씨, 요즘 캠프에 밤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제도 새벽에 검은 가방 들고 오는 사람 봤어. 검은 가방이요? 응, 꽤 무거워 보이던데. 뭔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현금 봉투를 가져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을 거라고 말이에요. 오만식 사장님께 부탁해서 지난 몇 개월간의 CCTV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희진 씨, 혹시 무슨 일 있어? 네.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회계장부, 영수증, 녹음 파일, USB, 그리고 CCTV 파일까지 모든 걸 여러 벌 복사해서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오후에는 선관위와 국세청에 직접 가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수사기관 송치감이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마 캠프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희진아, 정말 신고했어? 네. 미쳤구나, 정말. 태수가 머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당신도 저를 10억에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저도 제 방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희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신고를 취하할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이미 여러 곳에 제출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거의 전화만 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인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할 말은 없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바느질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35년간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언제 수사기관에서 움직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 기자였어요. 사모님, 지금 캠프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혹시 나오실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경찰차와 검찰 차량들이 보였어요. 건물 앞에는 기자들도 몰려 있었고요. 김태수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자막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회계부정 혐의라는 내용도 함께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태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해낸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희진아, 이게 뭐야? 갑자기 압수수색이라니.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결과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제 인생은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12억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창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점심때쯤 서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 책임지세요.
책임지라고요? 저는 그동안 충분히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35년간 창호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의심스러운 일들도 모르는 척 해주고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진실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후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의원님 정치 생명 끝났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펐으니까요. 저녁 즈음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설인이 내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설인이 소리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의원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생 중에 불법도 포함되어 있었나 보죠. 사모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이라고요? 오히려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12억에 정리하려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복수를 하다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실이요? 의원님 망치려고 35년간 증거를 모았다는 게 진실이에요? 그때 오만식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아저씨는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설인이 거칠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만식 사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여기 다 찍히고 있어. 사장님이 CCTV를 가리켰어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말 조심해. 지금까지 다 녹화되고 있거든. 설인이 잠시 당황하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의원님 좀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불법 정치자금 의혹, 회계부정 정황 포착 등등. 창호의 얼굴이 화면에 계속 나왔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서진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만 전달한 좋은 기사였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두 아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마 뉴스를 봤을 겁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 저희가 갈게요. 그래, 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32살 민수는 IT 회사에 다니는 현실적인 성격이고 29살 지은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마 태수는 아이들과도 연락을 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괜찮아. 아빠는 아빠 일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이혼하게 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 엄마도 이제 뭔가 해볼 생각이야. 뭘요? 한복일 다시 해보려고. 두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는 창호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제 일은 거의 안 했거든요. 정말요? 어디서요? 작은 공방이라도 차려보려고. 수선도 하고 생활한복도 만들고 클래스도 해보고. 민수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그런데 자본금이 있어요? 임대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 저는 35년간 용돈을 아껴서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태수도 모르는 제 개인 통장에 말이에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조금씩 모아뒀는데 이제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전 디자인 전공이니까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간판 디자인도 하고 온라인 홍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저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나 정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까지는 창호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세요? 오만식 사장님 건물에 빈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1층 구석진 곳인데 임대료가 싸. 거기 좋겠네요. 교통도 편하고. 우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서비스를 할지,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상호명은 뭘로 할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희진 공방. 어때? 좋아요. 엄마 이름으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엄마 이름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만식 사장님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대표 한희진이라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로고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한복의 곡선미를 살린 예쁜 로고였습니다. 간판 디자인도 모던하면서 품위 있게 만들어줬어요. 민수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정산 프로그램도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마쳤고 필요한 도구들도 하나씩 준비했어요. 재봉틀, 다리미, 각종 바느질 도구들. 35년 전 신혼 때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엄마, 첫 손님은 누가 될까요? 글쎄, 아무나 와도 최선을 다해야지. 며칠 후 인테리어도 끝났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업대가 있고 다른 쪽에는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벽에는 정은이가 만든 로고와 가격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내일 떨리시죠? 응. 근데 설레기도 해. 잘 될 거예요. 엄마 솜씨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은이도 함께 왔습니다. 첫날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10시쯤 첫 손님이 왔어요. 동네에서 문구점 하시는 오만식 사장님의 부인이었습니다. 희진 씨,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아들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이 있는데 조금 수선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져오세요.
한번 보죠. 사장님 부인이 가져온 한복은 20년 전에 맞춘 거라고 했어요. 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정성껏 치수를 재고 어떻게 수선할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다른 데서는 일주일 걸린다고 하던데. 간단한 수선이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오후에는 젊은 여성 고객이 왔어요. 생활한복을 맞추고 싶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복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모던한 스타일이요. 저는 여러 가지 원단을 보여드리고 디자인을 상의했어요. 지은이도 옆에서 도와주며 트렌드한 스타일을 제안해줬습니다. 여기서 하면 다른 곳보다 저렴하네요? 네. 처음이라 이벤트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선도 빠르고 정확하다는 소문, 생활한복도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소문. 지은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도 도움이 됐고요. 한 달 후에는 한복 클래스 문의도 들어왔어요. 아이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나요? 물론이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클래스는 주말에 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4명씩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요. 첫 클래스 날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예쁘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져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제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서진 기자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기사 써도 될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신 이야기로요. 그러세요. 좋아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60세에 새 출발한 한복 장인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한 일들이 대단해 보이더군요. 사실은 그냥 살기 위해 한 일들인데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더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었고요. 정은이가 만든 온라인 홍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태수를 봤어요.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소된 후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잠시 버스에서 내려서 그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보셨다며요? 응. 버스에서 봤어. 어떠셨어요? 그냥 남남인 것 같더라.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진 공방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단골 고객들도 생겼고 클래스도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도 바쁘셨어요? 응. 요즘 일이 많아져서 좋아. 그런데 엄마 간판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민수가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간판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고칠게.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서 간판을 다시 고정했어요. 희진 공방이라고 적힌 간판을 제 손으로 단단히 조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구나. 35년 전 신혼 때 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생 이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하지만
지금 제 손은 굳은 살투성이에요. 바늘에 찔린 자국도 있고 간판을 조이느라 더러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삶이니까요. 혼때 창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생 이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하지만 지금 제 손은 굳은 살투성이에요. 바늘에 찔린 자국도 있고 간판을 조이느라 더러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삶이니까요. 간판을 고치고 내려오니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엄마가 직접 간판도 고치고 사업도 하고 정말 대단해요.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작은 공방 한쪽에 차려놓은 간단한 식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엄마, 내일 클래스 몇 명 오세요? 6명. 요즘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도 있어. 진짜요? 대박이네요. 정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제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아이들을 보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이제 연락 안 할 것 같아.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60년이 시작된 거니까요. 밤늦게 두 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공방을 정리했어요. 완성된 한복들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었거든요. 옷걸이에 걸린 생활 한복 하나를 만져봤어요. 어제 완성한 건데 젊은 고객분이 내일 가져가실 예정입니다. 정성스럽게 박음질한 부분들, 세심하게 다린 주름들.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한희진의 얼굴이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린이 촌스럽다고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배울까요? 저번에 하던 치마 마저 완성하고 싶어요. 좋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학생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격려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에는 저고리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차근차근 배워가면 됩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학생들을 배웅한 후 저는 다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희진 공방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이었어요. 35년간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저에게 이제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한희진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고 한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정우와 정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마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나 봅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살 때는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없었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엄마, 내년에는 더 키워보시는 게 어때요? 직원도 한 명 뽑고. 글쎄,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예약이 밀려 있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요즘 예약이 한 달 넘게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너무 급하게 키우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제 설인에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의원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렇겠죠. 사모님도 알잖아요. 정치가 의원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저도 제 인생을 찾았어요. 설인이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만든 한복들, 수선 중인 옷들, 클래스 준비물들.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사모님,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너무 몰상식했죠. 설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사모님이 옳았어요. 옳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가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이제 각자 잘 살아요. 네. 사모님도 행복하세요. 설인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할 수선이 있었거든요. 바늘을 들고 정성스럽게 박음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바느질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35년간 해온 습관이에요. 실과 바늘을 정리하며 마음도 정리하죠. 예전에는 이 상자에 태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것들만 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실들, 새로운 바늘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 모든 게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손님이 올 때까지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오만식 사장님이 지나가시더군요. 손을 흔들어 인사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희진 공방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김태수 의원 부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뻤어요. 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제가 한 일로 평가받는다는 게 35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자리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고객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손녀 돌잔치 한복을 맞추려고 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새로운 주문을 받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날을 위해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와 지은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35년간 태수에게 가져다 줬던 도시락을 이제는 아이들이 저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바쁘세요? 응.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정말 대단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태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됐지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좋았어요. 오후에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생들이 왔어요. 한복 만들기가 처음인 분들이었죠. 선생님, 정말 어려워 보여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거든요. 정말요? 네. 35년 전에 시집 와서 처음 바늘을 잡았을 때는
손가락만 찔리고 제대로 못했어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제 경험담을 들으며 용기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금방 늘 거예요. 클래스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는데 문득 35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태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태수의 성공이 제 성공이고 태수의 행복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성공은 제가 만들고 제 행복도 제가 찾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판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희진 공방이라는 글씨가 저녁 해를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35년간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한희진이 이제는 한희진 공방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하고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찾은 진짜 제 모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이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